마을은 산 아래에 있고 국경은 산 너머에 있었다. 가까스로 도망쳐 이곳에 왔다. 모든 것이 내 의지였다. 산을 올려다본다. 안개를 한껏 휘감은 산을. 바람이 불 때마다 산은 숨을 쉬는 것 같다. 들이쉬고 숲이 흔들린다. 내쉬고 풀비린내가 난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달이 밝기 때문일 것이다. 저렇게 큰 달을 본 것이 얼마만인가. 보지 않던 사이 달은 조금씩 몸집을 불렸나 보다. 문득 태어난 마을도 도망친 도시도 한참 아득하다. 이마를 쓸어내리며 숨을 고른다. 들이쉬고 무의미한 후회다. 내쉬고 돌아갈 수 없다. 바닥에 내려놓은 가죽 가방을 들어 어깨에 맸다. 도망친 뒤로 가방을 몸에서 뗀 적이 없다. 안에 든 것이 도망친 이유이고 내 의지이기에. 등 뒤에 빛을 밝힌 주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을 뗄 때마다 농밀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마을의 하나뿐인 주점은 의외로 조용했다. 서너 개의 탁상이 흩어진 주점 안에서 남자들은 말없이 자기 앞에 술을 마셨다. 전축에서 나른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금과 쟁으로 반주를 맞춘 생소한 곡을 듣고 있자니 비로소 국경 근처에 닿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주대 앞에 섰다. 가슴 부근에 까맣게 땀이 배인 회색 상의를 걸친 거구의 바텐더가 나를 돌아봤다. 차림판을. 퉁명스러운 태도였지만 말이 통한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지도 모른다. 뭐든 알코올이 들지 않은 마실 것을. 그러니까 술이 아닌 걸로. 물이 흥건한 아이스박스에 팔뚝을 집어넣고 휘휘 젓던 바텐더는 자그마한 병 하나를 건져 내 앞에 놓았다. 하얀 우유였다. 바의 끝에 앉아있던 콧수염을 기른 남자가 흥미로운 듯 눈길을 던졌다. 슬쩍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유를 집었다. 바텐더를 향해 손짓으로 병을 여는 신용을 해보였다. 바텐더는 말없이 병을 가져가더니 한 손으로 병을 잡고 슬쩍 엄지손가락을 놀렸다. 퐁 하는 소리를 내며 뚜껑이 바닥에 떨어졌다. 콧수염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어쩐지 갱스터가 잔뜩 나오는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하기야 따지고 보면 기분만은 아니다. 나는 정말로 갱스터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오직 코미디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에드워드에게 전화한 것은 이틀 전의 일이었다. 처음 통화할 때는 그럭저럭 제대로 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에드워드의 혀는 이내 잔뜩 꼬부라졌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지? 그 목소리를 듣고 에드워드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편을 들이마셨음을 알았다.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어? 쉽게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받을 수도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도 나쁘진 않지. 한참이 지나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의 말꼬리는 잔뜩 늘어져 있었다. 약기운이 오르는 모양이었다. 우리들의 껍질은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날개를 펼치고 열반으로 가는 거야. 약에 취하면 에드워드는 몇 번이고 그 말을 반복했다. 열반. 육신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 유학에서 돌아와 가족의 일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에드워드는 참선에 빠졌다. 조직의 법률 업무를 보는 것은 중압감이 심했다. 진행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행여 실패라도 하면 돈을 못 받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에드워드의 동업자가 그랬다. 그 불쌍한 남자는 늑골이 부러진 채 불타는 집에 버려졌다.
이 불쌍한 변호사는 부담감을 덜기 위해 낮에는 참선에 몰두하고 밤에는 아편을 들이켰다. 불합리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참선이나 마야. 둘 중 하나는 그만두어도 좋을 텐데. 고통은 불이지. 그게 네 몸을 태우도록 놔두지 마. 글쎄, 네 몸을 태우는 것은 고통만이 아닐 것 같지만 따이께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고 있지? 따이견에 대해 묻는 것만으로도 괜히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물어야 했다. 취한 에드워드는 말이 많았고 그의 정신이 열반으로 완전히 날아가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얻어야 했다. 가족이라 내게 그런 것이 있었나? 조직 말이야. 그제야 알아들은 듯 에드워드는 오오 하는 소리를 냈다. 그의 정신이 이 땅에 붙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뱀들을 풀었어? 목 아래로 잔뜩 소름이 돋았다. 뱀들, 가족을 지배하는 따이견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 너를 잡으면 껍질을 벗겨 중앙로에 걸어둘 거라고 하더군. 에드워드가 웃음을 흘렸다. 그래, 참 재미있군. 껍질을 벗는 뱀이 나의 껍질을 벗기려 하고 있다. 산채로 벗기느냐, 죽인 뒤에 벗기느냐가 좀 다를 뿐이다. 지름길이 필요해. 에드워드는 혐의를 피하지 못한 가족의 일원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도 맡고 있었다. 도망칠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에드워드뿐이었다. 길은 어디에도 있지. 네 몸에도 네 마음에도 이 세상에도. 빌어먹을. 전화를 끊어야 하나? 하지만 지금 네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지. 전화기를 바짝 귀에 댔다. 모타. 에드워드가 부정확한 발음으로 생소한 지명을 불렀다. 메모지를 꺼내 지명을 적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야. 거기 주점이 하나 있어. 마을의 유일한 낙이지.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놈도, 벗어나려 하는 놈도, 벗어나지 못하는 놈도 모두 거기에 모여. 한숨을 쉬고 에드워드가 덧붙였다. 오직 벗어난 놈만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지. 한동안 에드워드가 숨만 쉬었다. 전화기 속에 바람이 흘렀다. 들이쉬고 내쉬고 깊고 가쁘게 에드워드가 호흡했다. 차를 버려. 뱀들은 네가 빌린 차에 번호를 갖고 있어. 눈앞이 캄캄했다.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탁자에 놓았다. 차가 닿지 않는 곳이니 버스를 이용해야 할 거야. 그나마도 몇 번이나 갈아타겠지만 거기는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지. 가난한 꼬맹이 아두가 태어나고 자란 거. 후. 에드워드가 전화기에 김을 불었다. 축축한 습기가 귓가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내 탓도 있으니까.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에드워드가 말을 이었다. 연락을 해두지. 이틀 후 자정에 주점으로 가. 거기서 내 이름을 대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따라 국경을 넘으라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을 때 에드워드가 말했다. 살아있다면 또 보자고. 나는 여기서 중앙로를 주목하고 있을 테니. 전화를 끊고 객실의 서랍에서 지도를 꺼내어 뒤졌다. 당연한 것처럼 내가 찾는 지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우탕, 어디에도 없는 곳.
페이지를 넘겨 국경 근처 지역의 확대 지도를 살폈다. 산을 표시하는 노랗고 붉은 등고선 사이에 박힌 작은 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점의 옆에는 무오탄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우가 아니라 무오우, 당이 아니라 단. 하지만 국경의 도시 중 비슷한 이름은 그곳뿐이었다. 아마도 그곳이 에드워드의 고향일 것이다. 지도책을 덮고 침대에 누워 새벽까지 몸을 뒤척였다. 우유를 마시며 바텐더에게 물었다. 연락이 오지 않았나요? 나는 에드워드의 이름을 댔다. 표정 없이 컵을 닦으며 바텐더가 고개를 저었다. 비로소 목적지가 잘못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한 에드워드가 발음을 잘못했을 거란 생각에 무턱대고 비슷한 이름의 마을을 찾아온 것이 실수였다. 어쩌면 정말로 모우탄이라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산으로 둘러싸인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바텐더가 전화기를 끌어다 주었다. 에드워드의 번호를 돌렸다. 신호가 가고 그저 신호가 갔다. 외출을 했거나 아니면 술이든 약이든 잔뜩 취해 널브러져 있거나 어느 쪽이든 나는 길을 잃은 미아가 되어 있었다. 병에 조금 남아있던 우유를 마저 마셨다. 그것은 미아에게 어울리는 맛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을 때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남자는 다리가 완전히 풀려 있었다. 바에 몸을 기대고 남자가 말했다. 머사. 어딘지 들어본 듯한 발음이었다. 찌든 술 냄새가 훅 풍겼다. 바텐더가 남자를 노려봤다. 괜찮아, 괜찮아. 취한 남자가 드센 억양으로 말했다. 남자의 말은 가까스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서툴렀다. 원래 발음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술 기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숨을 쉬며 바텐더가 허리를 굽혔다. 투명한 병이 바에 놓였다. 술병의 노란 띠지에는 새빨간 치파오를 입은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날씬한 체형의 여자는 가슴께에 파란색 부채를 안고 있었다. 라벨에 적힌 글씨를 눈으로 쫓았다. 낯선 이름의 투명한 술이 병 안에서 넘실거렸다. 술병의 뚜껑을 손으로 잡아 비틀며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병을 입에 대고 남자가 꿀꺽꿀꺽 술을 들이켰다. 몇 모금을 삼킨 뒤 남자는 잔뜩 인상을 찡그리며 숨을 토해냈다. 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런 걸 병째 입에 대고 마시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남자가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았다. 약속은 바텐더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 오는 건 확실해? 아두? 바텐더도 알아챈 눈치였다. 떠버리라. 확실히 그런 별명으로 불릴만도 하다. 에드워드는 술이든 약이든 취하기만 하면 말이 많아진다. 고개를 끄덕였다. 바텐더가 안쪽 테이블을 향해 외쳤다. 조금 전 술병을 받아간 남자가 바로 다가왔다.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나는 조로. 조로의 숨결에는 독한 알코올 냄새가 섞여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과일의 악취. 잠깐만. 이 사람 취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눈이 완전히 풀린 조로가 입을 벌리고 웃었다. 위쪽 앞니 2개가 빠진 조로의 얼굴은 언뜻 천진난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벌겋게 달아올라 있지만 않다면 다른 사람을 불러줘. 산을 넘어? 바텐더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조로는 곁에서 열심히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 만취 상태잖아. 저 상태로 운전이 가능해?
몰라. 문제 없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조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를 움직이자 어지러운 듯 조로의 몸이 휘청거렸다. 괜찮기는 무슨. 어느새 비어버린 술병을 바에 내려놓고 조로가 말했다. 마우사. 바텐더가 새 술병을 놓았다. 입맛을 다시며 떨리는 손으로 조로가 새 술병을 땄다. 이런 미친 자식들. 나는 험악한 표정으로 바텐더와 조로를 번갈아가며 노려봤다. 약간 눈치가 보이는 듯 바텐더가 헛기침을 했다. 병을 입에서 떼지도 않고 조로가 손을 휘휘 저었다. 카 하고 숨을 토하며 조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괜찮아. 이제 출발. 술병을 손에 들고 조로가 비틀거리며 입구를 향해 걸었다. 문까지 몇 걸음을 떼는 동안에도 조로는 연신 주변의 탁자와 의자에 몸을 부딪혔다. 겨우 문을 연 조로가 바텐더를 향해 술병을 들어보였다. 조로가 술집을 나서자 바텐더가 말했다. 더러운 유리창 밖으로 조로의 모습이 보였다. 넘어질 듯 비틀비틀 조로가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바텐더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운전해야 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마신 이유가 뭐야? 바텐더가 손가락을 관자놀이 부근에서 빙글빙글 돌렸다. 바텐더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고개를 들고 있던 조로가 갑자기 몸을 획 숙였다. 조로의 입에서 진득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몇 번이고 몸을 떨며 조로는 뱃속에 든 것을 토해냈다. 그리고 다시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입에 가져갔다. 정말이지 질리는 녀석이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 꼭 저 주전뱅이에게 운전을 맡길 이유는 없지 않나?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는 몰라도 만취한 사람보다는 내가 나을 것이다. 가방을 어깨에 맸다. 바텐더에게 우유값을 치르고 술집을 나섰다. 공터 한쪽에 차가 서너 대 서 있었다.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조로의 뒤를 쫓았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3륜차 앞에서 조로가 걸음을 멈췄다. 굴러다니기보다 어딘가의 박물관에 놓이는 것이 더 어울릴 만큼 오래된 차였다. 조로가 나를 돌아봤다. 손님. 어서 와. 이제 출발. 내가 운전하면 안 될까? 안 돼. 내가 아니면 못 몰아. 한껏 입을 찢어 웃으며 조로가 운전석의 문을 열었다. 제 차 설득하려 했을 때 조로가 운전석을 나왔다. 손에는 술병 대신 구부러진 금속 막대가 들려 있었다. 3륜차 앞쪽으로 조로가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좋은 기회였다. 차를 출발시키면 저 주전뱅이가 뭘 어쩌겠는가. 짐칸에 가방을 던져놓고 운전석에 올랐다. 운전석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다. 어디에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없었다. 계기판을 살피고 운전대를 손으로 더듬었다. 조작할 수 있는 부위가 없었다. 운전대 아래로 허리를 숙였다. 하다못해 전선이 삐져나온 곳이라도 있길 바랬다. 눈에 들어온 것은 몇 번이고 철판을 덧댄 2개의 발판과 그 곁을 굴러다니는 귀퉁이가 깨진 술병뿐이었다. 비로소 운전을 하려 했던 마음을 접었다. 페달이 2개뿐인 자동차는 처음이었다.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 순간 차체가 거칠게 흔들리고 바람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차 앞에 조로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조로의 등이 들썩거렸다. 다시 차가 흔들리고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렸다. 이마에 땀을 훔치며 조로가 허리를 폈다. 상체를 휘청거리면서도 조로는 연신 웃고 있었다. 운전석을 나서다 조수석에 놓인 반쯤 남은 몽사의 병을 주웠다. 차에서 내려 병에 든 독주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빈병은 침칸에 던졌다. 조로에게 다가갔다. 허리를 숙인 조로의 손에는 금속 막대가 들려 있었다. 막대는 직각으로 2번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잘 안 돼. 시동장치가 없는 이유를 알았다. 3륜차는 바깥쪽에서 금속 막대를 돌려 시동을 거는 구조였다.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산밑이라 일교차가 더욱 심한 것이다. 눈을 돌려 산을 봤다. 저곳을 넘기만 하면 도망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잠깐 두려웠지만 가방 속에 든 것을 떠올리니 이내 설렜고 그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술집 옆에 도로에서 동그란 불빛 2개가 떠올랐다. 검고 육중한 승용차 한 대가 공터로 들어서고 있었다. 차가 술집 앞에 멈췄다. 차체 옆에는 회색의 커다란 뱀이 그려져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3륜차 곁에 몸을 숨기고 승용차를 지켜봤다. 조수석에서 흰 양복에 빨간 셔츠를 입은 건장한 남자가 내렸다. 남자가 차의 뒤쪽 문을 열었다. 깡마른 검은 정장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언젠가 먼 발치에서 본 따이견의 뱀들 중 하나였다. 뱀 2마리가 술집으로 들어갔다. 에드워드가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마지막 통화에서 에드워드는 중앙로를 주목하고 있겠다고 했다. 이젠 그럴 필요 없을 것이다. 에드워드 자신이 거기 걸려 있지 않을까. 얌전히 죽었는지 껍질이 벗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몸을 낮추고 차의 앞쪽으로 갔다. 이마를 부딪힐 만큼 가까이 조로에게 다가섰다. 몽롱한 눈으로 조로가 나를 봤다. 아이, 손님, 다시 왔네? 언제 출발할 수 있어? 침을 흘리며 조로가 웃었다. 시동이 걸리면 바로. 운전석으로 가. 시동은 내가 걸게. 레버를 당기고 막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준 뒤 세차게 팔을 돌렸다. 차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왼손으로 잡고 있던 레버를 놓았다. 차가 잠들었다. 안 돼, 안 돼. 처음엔 부드럽게. 무언가를 품에 안든 양팔을 가슴께에 교차시키며 조로가 말했다. 작고 약한 동물을 안아주듯이. 그러다가 교차시켰던 양손의 주먹을 움켜쥐고 조로가 말을 이었다. 맹수의 목을 조르듯이 세게 힘껏 거치고 빠르게 금방이라도 다칠 것처럼. 팔뚝에 힘줄이 튀어나올 것처럼 온몸에 힘을 주며 조로가 침을 튀겼다. 차로 가. 알았어. 조로가 운전석에 올랐다. 호흡을 가다듬고 막대를 잡았다. 작은 동물을 안듯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천천히 막대를 돌렸다. 차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을 조르듯 세게. 막대를 더 빠르게 돌렸다. 차체의 떨림이 더해갔다. 막대를 끼운 구멍 안에서 까만 연기가 새어나왔다. 검은 구멍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악마가 사는 지옥의 한복판을 들쑤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운전석에서 조로가 머리를 내밀었다. 마지막에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 쪽으로 손을 들어 올리며 조로가 말했다. 흘낏 술집 쪽을 바라봤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동물을 안듯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이든 악마든 아멘. 중얼거렸을 때 시동이 걸렸다. 막대를 놓고 옆으로 피했다. 3륜차가 털털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가방을 메고 3륜차를 향해 달렸다. 시동을 거느라 기를 쓴 탓인지 뜀박질을 할 때마다 온몸의 관절이 삐걱거렸다. 3륜차에 점점 속도가 붙었다. 뱀들에게 들킬까봐 소리칠 수도 없었다. 욕설을 뱉으며 어깨에 맨 가방을 짐칸에 던져놓고 양손으로 3륜차의 꽁무니를 단단히 붙잡았다. 몸을 날려 가까스로 짐칸에 올라탔다. 덜컹덜컹 3륜차가 흙길을 달렸다.
술집은 이미 한참 멀어져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짐칸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손바닥이 따끔거렸다. 어찌나 막대를 돌려댔는지 손바닥이 온통 까져 있었다. 인상을 구기며 짐칸을 둘러봤다. 한쪽 구석에 나무로 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노란 띠지가 둘린 병이 상자에 가득 들어 있었다. 파란 치파오를 입은 풍만한 체형의 여자가 환히 웃고 있었다. 덜컹. 트럭이 흔들리자 짐칸에 던져놓았던 빈 몽사병이 상자에 굴러와 부딪혔다. 문득 위화감이 들었다. 빈 병을 들어 띠지를 살폈다. 술집에서 봤던 몽사였다. 빨간 치파오를 입고 부채를 나는 날씬한 여자. 상자 안에 몽사를 봤다. 병의 모양도 노란 라벨도 같았지만 안에 그려진 여자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 치파오를 입고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 상자에 든 몽사 속의 여자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에 비해 미묘하게 풍만한 체형이었다. 상자에 든 몽사의 라벨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누군가 질 나쁜 장난을 치는 것 같았다. 빈 병을 손에 들고 눈을 돌렸다. 한쪽 구석에 봉긋한 무더기가 모포로 덮여 있었다. 모포를 들쳤다. 젓갈색의 털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다. 털뭉치를 살피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커다란 귀에 4발 짐승들이 혀를 빼어 물고 죽어 있었다. 아, 손님 깼어? 이게 대체 뭐야? 조로? 조로? 가죽채 털을 벗기지. 돈 많은 마님들의 목도리도 만들고 외투도 만들고. 벌린 입에서 침이 흘렀다. 고기는 못 먹어. 냄새나. 그렇지만 털은 부드럽고 좋지. 설명하는 동안 조로는 길을 살피지 않았다. 앞을 봐! 조로가 그제야 두 손으로 운전대를 고쳐 잡았다. 차가 흔들리고 상자에 든 술병들이 몸을 부딪혔다. 새삼 손에 들고 있던 라벨의 그림이 다른 몽사가 떠올랐다. 이건 대체 뭐야? 모사. 상자에 든 몽사를 꺼내어 들어보였다. 그럼 이것도 몽사? 모사. 하지만 여기 적힌 이름은 모사는 모사지. 이름 같은 건 상관없어. 뭔가에 홀린 기분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몽사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다. 다른지 안 다른지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지. 한 병 줘. 입 빠진 자국을 드러내며 조로가 웃었다. 의외의 요구에 너 운전하잖아. 나는 멍청하게 되물었다. 운전은 운전이고 모사는 모사지. 덜컹. 차가 튀어올랐다. 차가 격렬하게 몸을 떨었고 꽁무니가 좌우로 흔들거렸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조로의 손이 혼란스럽게 움직였다. 몇 번의 방향을 튼 뒤에야 차는 겨우 똑바로 나아갔다. 새삼 깨달았다. 조로는 여전히 만취 상태였다. 하기야 그렇게 퍼마셔놓고 벌써 깰 리가 없다. 어눌한 목소리에 잔뜩 꼬인 발음으로 조로가 말했다. 모사는 좋아. 마시면 모든 게 다 잘 돼. 문제 없음. 아주 좋아. 모사는 행복해. 솟아나온 조로의 팔이 흔들렸다. 그러니 이리 줘봐. 마셔보고 행복하면 그건 모사야. 노래하듯 조로가 중얼거렸다. 신나게 행복하게 휙휙 세상을 돌리면서 마시고 마시면서 산을 넘는 거야. 휙휙 겁내지 말고 신나게 행복하게 안좋은 건 모두 있고. 짜증이 확 치밀었다.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려다 말을 삼켰다. 술집으로 들어가던 뱀의 모습이 떠올랐다. 금세라도 어둠 속에서 뱀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시동을 거는 막대도 공터에 던져버렸다. 차를 멈췄다가는 다시 출발할 수 없다. 꿈도 꾸지 마. 신음인지 투정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조로가 몸을 돌렸다. 밤하늘은 푸르게 물들어 있었다. 3년차가 살짝 기울어졌다.
길이 좁아지면서 오른쪽의 평지가 점점 완만한 경사를 그리며 멀어졌고 한쪽 시야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둠이 넘실거리는 물을 건너는 배처럼 차는 절벽을 돌아 나아갔다. 조로를 살폈다. 잔뜩 어깨를 움츠린 채 조로는 운전대를 붙들고 있었다. 나의 뱃사공, 이제 만취는 포기했나?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허파에 들어찼다. 이대로 산을 넘어 국경을 지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린다. 짐칸에 팽개친 가방을 끌어당겨 열었다. 연한 갈색 가죽으로 장정된 두꺼운 책 한 권이 5곳이 잠들어 있었다. 가방에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책을 쓰다듬었다. 책의 표면은 일그러진 것 하나 없이 매끄러웠다. 명나라 이전의 필사본 중 이렇게까지 보존 상태가 좋은 물건은 드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석 행위를 피한 오랜 저작이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후회와 우울함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무릎 위에 가방을 놓고 두 팔로 끌어안았다. 상하이의 지인에게서 책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암시장에 간혹 굴러다니는 고전의 필사본일 거라고 짐작했다. 지인과 거래하던 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책의 가격을 후려칠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책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겨 내용을 확인했을 때 계산은 날아가 버렸다. 이 책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물건이었다. 거래는 지인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이루어졌다. 책을 안고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어릴 적 조악하게 찍혀 나오던 서구의 모험 소설을 손에 넣었을 때의 벅찬 감동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날 나는 끔찍하게 행복했다. 조로의 말을 빌리자면 신나게, 행복하게, 휙휙. 안 좋은 건 모두 있고 문제는 단 하나뿐. 책값을 치른 돈이 가족의 것이었다는 점. 가족을 소개한 것은 에드워드였다. 국비로 감당했던 짧은 유학 시절 히라보 수업을 함께 들은 적이 있었다. 둘 다 도시 출신이 아니어서 쉽게 가까워졌다. 간혹 함께 식사를 하거나 책을 돌려 읽곤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다. 어느 날 도서관의 서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야, 책벌레. 에드워드였다. 그는 근무 중이었던 나를 다짜고짜 불러내 시내 술집으로 데려갔다. 에드워드는 위스키를 주문했고 내 앞에는 청주가 놓였다. 위스키를 마시며 에드워드가 신문 기사를 오려낸 종이를 들이밀었다.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에드워드가 물었다. 거기에 적힌 게 사실이야? 기사는 만한종의 희귀본에 관련된 가십이었다. 50부 한정으로 자비 출판된 만한종의 초기 시조가 17,000원에 판매되었다는 소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 한 권에 10,000원. 호 하고 감탄한 후 에드워드가 위스키를 들이켰다. 더 비싼 것도 있어? 만한종의 초판이라고 해봐야 19세기의 것이다. 그 이전의 책들 중엔 값이 훨씬 더 나가는 희귀본들이 있었다. 양피지로 된 필사본, 징기스칸의 시대 때 넘어온 서양의 책들, 사람의 피부로 장정된 사교의 경전. 설명을 들은 에드워드가 눈을 빛냈다. 자금이 있으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런 책들을 거래할 수 있나? 대학에 다니는 내내 고서에 관한 교수의 연구를 도왔고 에드워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서 연구란
희귀본의 암시장과 직결된 일이었다. 하얀 연기를 허공에 뿜으며 에드워드가 말했다. 내 고객은 가족이야. 가족. 이란 단어를 듣자 저절로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도시에 사는 사람 중 가족을 모르는 이는 없다. 가족, 따이꽌, 그리고 따이꽌에 충실한 사냥개와 뱀들. 알다시피 가족은 돈이 많아.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도저히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지. 그렇지만 알잖아. 가족들의 돈은 은행 같은 곳에 보관할 수 없어. 대수롭지 않은 듯 에드워드가 말했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대부분 내가 막을 수 있지. 하지만 돈 문제는 달라. 조금만 어긋나도 큰일이 벌어지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 에드워드가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년간은 괜찮았어. 해안 쪽의 비누 공장을 통해 돈을 치웠지. 장부를 꾸미고 비누를 팔았다는 핑계로 합법적인 돈을 만들고.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어. 공장이 통째로 불타버렸거든.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묻지 말고. 물을 마음은 없었다. 따이께는 돈을 씻을 새로운 길을 원해. 그리고 그분의 길을 찾아주는 게 나의 일이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에드워드가 말을 이었다. 원래는 미술품을 이용할 생각이었어. 값비싼 그림이나 조각을 잔뜩 사들였다가 자금이 필요할 때 되파는 거지. 그렇지만 알잖아. 미술품은 감정도 어렵고 시세도 제멋대로야. 다른 무엇보다 대리석 조각상 같은 걸 샀다 쳐봐. 그걸 누가 운반해? 팔 때는 또 어떻고. 에드워드가 신문 기사를 가리켰다. 그러다 이 기사를 보게 된 거야. 책 한 권 값이 이 정도라면 굳이 벽 하나를 채울 만큼 큰 그림이나 집채만한 조각상을 사들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에드워드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어 신문 기사 쪼가리 옆에 올려놓았다. 시내에 적당한 가게를 구해놨어. 살펴보고 서점을 차리는데 필요한 것들 알려줘. 비용은 가족에서 지불할 거야. 뭐든 최고급으로 주문하라고. 에드워드가 키득거렸다. 나쁜 얘기는 아니야. 가족은 의외로 관대하지. 너무 심하게 굴지만 않으면 하기에 따라선 얼마든지 중간에서 돈을 남겨 먹을 수가 있어. 게다가 웃음을 거두고 에드워드가 피곤한 듯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어차피 거절은 불가능해. 가족의 일이니까. 가만히 에드워드가 내려놓은 열쇠를 바라봤다. 서점을 차리고 책을 사 모아 그 안에 파묻히는 것이야말로 나의 오랜 바람이었다. 손을 뻗어 열쇠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좋은 시절이었다. 고급 목재로 짜맞춘 서가마다 유명한 고서가 들어찼고 벽 뒤쪽에 뚫어놓은 비밀금고엔 질릴 만큼 비싼 희귀본이 꽂혔다. 가족에게 서점은 돈이 오가는 창구였고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었다. 손님이 뜸한 것도 좋았다. 방해받는 일 없이 하루 종일 서점 한쪽의 카운터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 책은 영혼에 새기는 문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바늘이 필요하다. 별이고 별여 가장 날카로운 끝만 남겨놓은 것. 바늘이 예리하면 할수록 영혼에 남는 흔적은 깊어진다. 영업시간이 끝나면 서점의 문을 걸어 닫고 금고에서 희귀본을 꺼내어 즐겼다. 책들은 나의 영혼에 저마다의 무늬를 남겼고 오래되고 드문 책일수록 그 흔적은 깊어 피가 흥건했다. 좋은 시절이었다. 딱 한 부분만 제외하곤. 중추절이 가까워오면 가족은 대량의 현금을 필요로 했다. 가족의 일원과 그 형제들에게 용돈을 줘야 했고 가족의 적에게는 뇌물을 건네야 했다. 서점의 목적 자체가 필요한 때 은밀하게 자금을 유통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가족이 돈을 필요로 할 때마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희귀본을 팔았다. 탐욕스러운, 그리고 그 탐욕을 감당할 만큼 돈이 많은 수집가들이
불나방처럼 희귀본에 달라붙었고 팔려나간 희귀본은 2번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 들어간 전설적인 희귀본들은 말 그대로 신화 속의 별자리가 되어버렸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금고의 희귀본은 기약 없이 시장에 풀렸고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 책을 2번 다시 손에 넣지 못했다. 설렘이 있었고 압도적인 욕망이 있었으며 온몸이 불타버릴 것 같은 도취의 시간이 있었다. 그 뒤에는 기다린 것처럼 상실과 쇠락이 찾아들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게 아주 익숙한 일이었다. 같이 놀 상대가 없었기에 철이 들기 전부터 책을 읽으며 지냈다. 늑대로 변하는 남자와 피를 빠는 귀족과 죽지 않는 도둑이 어린 시절의 친구였다. 나의 위험한 친구들은 매력적이었지만 불완전했다. 시골 마을에 들어오는 책은 대중이 없었고 내 손에 떨어진 연재소설과 만화들은 이가 빠진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도시의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들을 찾아다녔다. 책을 모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 원하는 책은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놓친 책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한 번 놓친 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영혼에 새겨진 자국이 깊으면 깊을수록 흉터는 컸다. 죽지 않는 도둑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결말을 모르는 그 음침한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간질거렸다. 다른 그 어떤 훌륭한 이야기도 소용없었다. 내겐 오직 죽지 않는 도둑의 결말만이 필요했지만 그 끝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모으는 책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었다. 책에 대한 탐닉이 점점 더 중독이 되어갈수록 상실도 커졌다. 연이어 계속되는 도취와 상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때 보물을 봤다. 나는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달아나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덜컹. 잠을 깨우듯 차가 흔들렸다. 확연히 느껴질 만큼 길이 좁아져 있었다. 3륜차의 진행 방향 쪽에서 보면 왼쪽엔 산의 벽면이 버티고 있었고 오른쪽은 낭떠러지였다. 덜컹. 차가 다시 크게 몸을 떨었다. 길이 좁아진다는 것 이외에 3륜차의 균형도 문제였다. 한순간만 삐끗하면 절벽에 들이받거나 더 나쁜 경우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확실히 이런 길이라면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달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조로는 2팔을 운전대에 올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취하긴 했지만 어떻게 운전은 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차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다시 한번 차가 기우뚱했다. 이번엔 왼쪽, 그리고 다시 오른쪽. 3륜차가 춤을 추는 것처럼 흔들거리다 겨우 길을 따라 달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조로는 연신 머리를 털었다. 등줄기가 서늘했다. 저 자식 지금까지 졸고 있었어. 짐칸의 칸막이를 거칠게 두들겼다. 흠칫 놀라며 조로가 뒤를 돌아봤다. 운전석 너머로 길이 꺾이고 있었다. 다시 칸막이를 두들기며 소리쳤다. 앞을 봐! 빌어먹을! 조로가 앞을 돌아봤다. 길을 따라 차가 방향을 틀었다. 길이 직선으로 뻗은 뒤 나는 거칠게 말했다. 지금 졸았지? 고개를 돌린 조로의 얼굴이 멍하니 풀렸다. 텅! 돌이 튀는 소리가 나고 차가 흔들렸다. 빌어먹을 속도라도 좀 줄여! 절박한 내 심정과는 별개로 차는 신나게 달려나갔다. 속도를 왜? 슬며시 조로가 웃었다. 빨리 가는 건 위험하지 않아. 백열등 아래 조로의 얼굴에 검게 그늘이 들이우고 빨리 가면 오히려 위험한 시간이 줄어들잖아. 뻥 뚫린 앞니 사이로 어둠이 새어나왔다.
조로, 제발,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의외로 간절한 애원이었다. 제발 이러지 마. 믿을 건 너뿐이야. 애원이 통했는지 조로가 주의를 기울였다. 산을 넘어야 돼. 넘지 못하면 죽는다고. 검은 구멍 같은 조로의 눈이 끔뻑였다. 산을 넘으면 안 죽어? 조로가 피식 웃었다. 멍청이. 사람은 어차피 다 죽어. 산을 넘어도 못 넘어도 국경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 죽어. 웃음소리가 바람 속에 허망하게 흩어졌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무 말도 통하지 않으므로. 머리를 감싸지고 칸막이에 주저앉았을 때 누가 쫓아와? 조로가 위아래로 나를 훑었다. 다행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말을 하는 동안에는 졸지 않을 테니. 험악한 녀석들이 쫓고 있어.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글쎄,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나? 대답을 떠올리고 있을 때 무슨 일에? 책을 팔아. 책. 그거 좋지. 동네 잡화점에 가끔 들어오거든. 지나가다가 많이 봤어. 불쑥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파는 건 동네 잡화점에 들어온 책이 아니야. 비교할 수도 없지. 그럼 무슨 책? 내 손에 들어온 별, 위대한 인류의 신화, 천문학적인 검은 돈의 결정체. 이 책이 얼마인지 알아? 알 리가 없지. 조로에게 책의 가격을 불러주었다. 조로가 훅 숨을 들이키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음을 터뜨렸다. 선니, 거짓말하지 마. 세상의 모든 조로를 다 잡아다 팔아도 그런 돈은 벌 수 없어. 당연하지. 국경의 짐꾼이 평생을 벌어도, 아니, 그 평생에 몇 번의 평생을 더해 돈을 모아도 이 책을 살 수는 없다. 나는 책을 가방에 넣었다. 어차피 이 주전뱅이 녀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무슨 내용인데? 조로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렇게 비싼 책은 무슨 이야긴데?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잘된 일 아닌가? 내버려두면 또 꾸벅꾸벅 졸기나 할 테니. 나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복잡한 지명이나 역사적인 의의를 설명해봤자 조로가 알아들을 리 없었다. 될 수 있는 한 간단히 설명해야 했다. 어떤 남자가 전쟁에 나간 거야. 그런데 큰 전투를 앞뒀을 때 길을 잃어버린 거지. 산 한가운데서. 오, 장군이었나 봐? 그냥 장군이 아니야. 영웅이고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다고? 조로가 다시 발작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그냥 멍청이잖아. 그냥 잃어버린 건 아니고 짜증이 났지만 꾹 참고 말했다. 산의 신령에게 저주를 받아서. 조로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운전대를 손으로 두드리며 조로가 몸을 떨었다. 아, 손님, 진짜 그만해.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가 얼마라고? 말도 안 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얘기해봐야 헛수고다. 애초에 알아쳐먹을 놈이 아니었다. 너는 읽은 책이 있나? 물론이지. 돌아온 것은 의외의 답이었다. 정말로 재밌는 책을 읽었지. 알고 싶어? 해벌쭉 웃으며 침칸 쪽으로 조로가 팔을 뻗었다. 그럼 몽사 한 병만 줘. 이 염치도 모르는 주전뱅이 새끼. 덜컹 차가 흔들렸다. 내리막길에서 차를 모는 사람과 다툴 순 없다. 욕을 하고 침을 뱉든 두들겨 패든 국경을 넘은 다음에 할 일이다. 손님은 책 많이 읽었지? 그렇게 비싼 책을 파는 사람이니까. 속모를 웃음을 흘리며 조로가 말했다. 나는 평생 딱 한 권만 읽었어. 하지만 괜찮아. 그건 정말로 재밌는 책이었으니까. 손님이 갖고 있는 그 바보 같은 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뻗은 팔을 흔들며 조로가 말을 이었다. 틀림없이 손님도 좋아할 거야. 그러니 벌린 조로의 입에서 뱀 같은 혀가 튀어나와 입술을 핥았다. 머우사 한 병만 줘. 화를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나는 몽사가 든 상자를 끌어당겼다. 안에 든 병 하나를 꺼내어 조로에게 흔들어 보였다. 조로의 입이 크게 찢어졌다. 들고 있던 몽사병을 침칸 밖으로 던졌다. 길 바깥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멀어졌다. 조로의 눈이 커졌다. 무슨 짓이야? 네가 읽은 책의 내용을 말해. 낮게 으르렁거리듯 나는 물었다. 미친놈.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개수작은 집어치워. 네가 읽은 책의 내용을 말해. 일단은 들어보지. 읽은 책이 있다면 말이야. 조로는 거짓말 안 해. 알겠으니까 증명해봐. 네가 읽은 책의 제목이 뭐야? 제목은 몰라. 제목은 안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그럼 내용을 말해. 헛소리 집어치우고. 안 그러면 여기에 든 거 전부를 내던져 버릴 거야. 알겠어. 말할게. 말할 테니까 그러지 마. 팔 물건이란 말이야. 조로가 이걸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중 팔고 파는 것보다 직접 마셔버리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읽은 책은 말이야. 뜸을 들이듯 조로가 숨을 골랐다. 산적들의 보물을 훔친 도둑에 대한 이야기야.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불고 몸에 우수수 소름이 돋았다. 좁은 마을에 잔인한 산적들이 잔뜩 살고 있었어. 도둑은 산적의 일원으로 산적들의 훔친 보물을 지키는 역할이었지. 좁아져만 가는 길 위에서 풀과 돌이 가득했다. 덜컹 또 덜컹 차는 위태롭게 방향을 바꿨다. 조로의 머리 위에 달린 백열등이 흔들거렸다. 괴상한 그림자가 차창에 비치고 사라졌다. 어느 날 새로운 보물이 들어왔어. 이 보물은 도둑이 일평생을 찾아 헤맨 귀한 물건이었지. 욕심이 난 도둑은 산적들 모르게 보물을 훔쳐 달아났어. 목이 따가웠다. 하지만 가까스로 침을 삼키고 조로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리 멀리 달아나지도 못하고 도둑은 산적들에게 잡혔지. 산적들은 도둑에게 보물의 행방을 물었지만 도둑은 대답하지 않았어. 화가 난 산적들은 슬쩍 나를 겼는지라며 조로가 미소 지었다. 도둑을 마을 광장에 걸었지.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옅은 백열등 불빛이 조로의 얼굴에 기묘한 음영을 드리웠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도둑은 숨을 거뒀지. 산적들은 죽은 도둑의 목을 잘라 땅에 묻었어. 등줄기로 땀이 흘렀다. 바람이 불자 오한이 들었다. 나는 팔을 감싸쥐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말이야. 다시 뜸을 들인 후 며칠 후 도둑이 묻힌 자리를 보니 휑한 구멍만 남아있는 거야. 도둑의 목도 몸도 남아있지 않았어. 흙길을 달리는 차 소리에 섞여 조로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황한 산적들과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 자신의 머리를 손에 든 도적이 마을 입구에서 걸어오고 있었어.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어. 오직 산적들만이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서 있었지. 도둑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길한 발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긴 뱀들은 길쭉한 뱀들은 긴 혀를 내밀고 풀 속에서 풀 사이에서 혀를 빼고 늘어졌지. 죽었다. 그것은 죽지 않는 도둑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때? 재밌지? 일평생을 찾아 헤맨 이야기다. 재미있지 않을 리가 없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더 듣고 싶어? 뭐 우사 한 병만 줘.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 깔린 험한 길. 길의 굴곡을 따라 3륜차가 휘청거렸다. 내리막을 탄 3륜차에 점점 속도가 붙는다. 살짝 눈을 돌려 지나온 길을 바라본다. 달빛이 내리는 구불구불한 산길은 혀를 내민 길쭉한 뱀 같다. 멈출 수도 내릴 수도 없이 덜컹덜컹 굴러떨어진다.
더 빨리 위험한 시간이 줄어들도록.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야. 뻗은 팔에 달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조로가 말했다. 그래, 그 진짜 재미있는 부분을 나는 모른다. 듣지 않으면 후회할걸? 물론 그럴 것이다. 듣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순 없다. 평생 후회해왔으니 그런 일은 아주 잘 알고 있다. 몽사를 줘.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라는데. 몽사를 받아든 조로는 아예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병의 뚜껑을 열었다. 병을 입에 대고 조로가 술을 들이켰다. 수직으로 들린 몽사의 병 바닥이 운전석의 천장에 닿았다. 안에 든 투명한 액체가 빠른 속도로 줄어갔다. 반쯤 병을 마신 조로가 미친 듯이 웃음을 흘렸다. 차가 흔들리고 조로가 나를 돌아봤다. 머리를 손에 든 도둑이 산적들에게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어. 불분명하고 느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칸막이를 두 손으로 잡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붙였다. 길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돌덩이가 눈에 들어왔다. 손에 들린 도둑의 머리가 천천히 눈을 떴어. 그리고 산적들을 노려보더니 바위에 부딪힌 차가 길 한쪽으로 미끄러졌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짐칸이 뒤집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감았던 눈을 떴다. 새카맣던 시야가 울렁거렸다. 숨을 들이쉬었다. 옆구리에선 뭉툭한 통증이 느껴졌다. 들이쉰 숨을 내쉬자 찢어질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신음을 뱉자 옆구리의 통증이 온몸에 퍼졌다. 손가락을 꿈틀거려 봤다. 가까스로 손을 움직일 수 있었다. 아픈 옆구리를 만진 후 눈앞에 손을 들어봤다. 검붉은 피가 손바닥에 묻어 있었다. 겨우 고개를 움직여 주변을 살폈다. 조금 떨어진 곳에 3륜차가 모로 누워 있었다. 바닥에 닿지 않는 3륜차의 뒷바퀴가 허망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가까스로 몸을 굴려 바닥에 엎드렸다.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온 조로가 흙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바닥에 팔을 대고 기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가 삐걱거렸다. 옆구리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아찔한 기분을 참으며 나는 천천히 조로에게 다가갔다. 짐칸에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털 달린 짐승의 무더기가 굴러다녔다. 어금니가 뻐근하도록 이를 악물고 기어나갔다. 몽사병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깨어진 술병이 날카롭게 손톱을 세우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술 냄새가 났다. 절벽 끝에 위태롭게 걸쳐진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불빛. 노랫소리처럼 깜빡거리며 사람들을 부르는 빛들. 수많은 술집과 도시들. 그리고 그 바깥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돌아갈 길이 사라져버린 나의 고향. 저 멀리 옛사람들의 숨결이 감도는 위대한 나의 근원. 내 꿈속의 낙원. 눈앞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저 안간힘을 다해 조로에게로 갔다. 조로의 곁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조로의 팔과 다리는 기묘한 방향으로 뒤틀려 있었다. 몸을 뒤집어 조로와 나란히 누웠다. 검은 장막처럼 드리운 밤하늘에 바늘로 구멍을 낸 것처럼 별이 돋아나 있었다.
목소리를 내려 하자 기침이 터졌다. 옆구리가 끔찍하게 아팠다. 서너 번 기침을 한 뒤 나는 물었다. 도저히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가 말이 되어 나왔다. 천천히 조로가 고개를 돌렸다. 조로의 반대편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슬쩍 보인 허연 뼈는 목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조로의 입이 움직였다. 술 냄새가 잔뜩 섞인 숨이 하얗게 허공으로 피어올랐다.